123일 밤 이야기 호민한자 천일야화는 김민환의 장편소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호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호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소설가 김민환은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로 2021년 10월 2일에 이병주 국제문학상을 수상한다. 1.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부영은 이 소설의 추천사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박정희 선생의 토지를 떠올렸다고 하였다. 토지가 하동 평사리를 중심으로 동학 농민전쟁부터 일제시기 민중의 해방 꿈을 그렸다면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는 보성 회천면 봉광리를 중심으로 분단시대 민중의 통일을 향한 불굴의 꿈을 그렸다고 했다. 보성군 회천면 봉광리 일림산 자락에는 영성정씨 곧 영광정씨 고택인 거북정이 있다. 거기에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구한 반곡 정경달림의 13대 종손이며 이 소설의 주인공 봉강 정혜룡이 살았다. 그 집안은 300여 년간 수천석을 거두는 재산을 이어온 명문가이다. 이 해방과 건국 초기에 살아있는 지역사. 이 소설은 보성지역의 유지들이 해방 공간에서 중앙의 좌우 세력이 이합집산하고 세력이 부침하면서 토지 문제와 좌우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엇갈리고 세 갈래로 이합집산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가령 해방과 함께 봉각이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그들에게 농토를 분배하자 농민들은 이를 환영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주들은 봉각이 선심을 쓴 탓에 자신들만 악질 지주가 되었다고 반발한다. 이 소설은 봉강 정혜룡을 중심으로 그의 친족들과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실제로 존재한 인물의 실명과 지역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지역의 역사이다.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는 몽양의 중도 노선을 조차 통일을 이루려다 크게 좌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우익은 그를 빨갱이로 몰아붙였다. 그의 후손들은 간첩단 사건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비극적인 인물이다. 그는 분단과 반공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며 살다 처절하게 패배한 이상주의자라고 남들이 쑥덕거릴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독자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역사에서 진정한 승리와 패배의 기준은 무엇인가? 일본 제국주의나 세력가인 우익에 달라붙어서 아부하면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란 말인가? 아니면 정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현실에서 닥쳐올 갖은 고초를 무릅쓰고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해 선비정신을 끝까지 지켜내어 후손들에게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바른 도리를 보여준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는가. 3. 몽양 여운형의 중도 노선. 봉광은 소련을 따르는 공산주의자들과 미국을 따르는 우익의 두 극단주의자의 모순된 주장을 거슬러 몽양 여운형의 중도 노선을 따랐다. 이승만 박정희의 우익은 중도 통일 노선의 봉광을 빨갱이 공산당으로 몰아붙이고 악법으로 엮어서 수차례의 투옥과 낙선을 겪게 하였다. 따라서 그의 가족 친지 가운데는 봉광을 따르다가 옥고를 치르거나 억울한 죽음을 맞은 이가 많았다. 이보다 더 그를 옥죄고 괴롭힌 것은 이른바 빨갱이 집안이라는 연좌제의 그물에 걸려 그의 자식과 친족들이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고 늘 감시와 배제를 당한 것이었다. 그들은 봉광의 중도 정치 노선에 따라 몽양 여운형의 정치 활동을 한 일이 전혀 없어도 단지 가족이나 인척이라는 이유로 연좌제라는 죄 아닌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벌 아닌 벌을 받은 비운이었다. 봉광은 얼마 안가 물려받은 재산을 다 날렸다. 나중에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몰락했다. 한겨레 신문 2016년 9월 23일자에는
전남 보성군 회천면 일림자락에 자리잡은 정씨고택인 거북정에는 가계도를 그린 팔폭 병풍이 있다고 했다. 이 병풍은 그 내력과 내용이 특이하다. 조상이 무슨 벼슬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문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항일운동과 혁신계 정치운동, 통일운동으로 문중에 수십 명이 체포되고 사살당하고 사형당한 내력을 촘촘히 기록해 준 가계도는 그 어떤 대하소설보다도 비장하고 파란만장하다. 그것은 가문의 성취와 과시가 아니라 패배와 상처의 처절한 기록이라고 하였다. 4. 봉광정혜룡의 재조명. 오랫동안 비어있던 고택을 수리하여 지키고 있는 정길상 씨는 이렇게 말한다. 외세에 빌붙어서 고개 숙여서 정승판서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그걸 자랑해야지. 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걸 자랑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지. 죽은 송장 지켜들고 뭐 할 것이오. 허허허. 본강의 삼남 정길상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미 본강의 살림이 기울어 그의 형제와 2명의 사촌 형제의 학교 수업료를 내기도 매우 힘들었다. 정길상이 목포 해양고등학교로 지나간 까닭은 그 학교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전교생이 장학생으로 학비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길상은 목포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연좌제로 항해사가 될 수 없었다. 그가 보통 사람이면 삼천석을 거두던 재산을 다 날리고 생활고에 찌들리게 만든 아버지 보은강을 원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 그는 보은강의 아들 정길상이 아닌가? 그는 아버지의 일생이 남들이 숙덕거리는 것처럼 실패한 인생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꿈에도 잊은 적이 없었다. 아니 꿈속에서라도 저승의 보은강에게 목청껏 외치고 싶었을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하겠습니다. 정씨 집안 사람들이 다 말문을 닫고 보은강을 원망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집안 사람들을 만나면 무언가 빚진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는 집안의 고문서와 역사의 기록을 뒤져서 본강이 걸어간 발자취를 일일이 색출하여 나아갔다. 가장 가까운 친척과 마을 사람의 증언도 빠짐없이 듣고 또 들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본강의 일생을 샅샅이 파헤쳐서 파란만장한 거인의 업적을 모으고 정리하였다. 본강의 참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아 갖은 고초를 거치며 드디어 이 소설이 세상에 나오게 하였다. 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본강의 중도노선. 다음은 이 소설에 나오는 본강이 그를 사찰하고 있는 형사 임성직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럼 달리 이야기하겠네. 그 시절 현안이 무엇이었는가? 남북한 통일정권을 만드는 것이 제일 큰 과제였지 않는가? 그렇죠. 그 말은 금방 귀에 쏙 들어오는구만이라오. 어떻게 해야 당시에 남북의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겠는가?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소련은 공산국가네.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요. 맞지요? 공산당은 소련이 하고 있는 공산주의로 통일하면 된다. 그것이었네. 우익은 미국을 본받아 자본주의로 통일하자는 것이었고 그랬죠. 차례로 따져보세. 남북한인민이 뜻을 합쳐서 남북을 통틀어 공산주의로 통일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좋다. 너희들 좋을 대로 통일해라 하고 한반도에서 조용히 나가 죽었는가? 택도 없지라. 반대로 우익이 주장한 대로 미국식 자본주의로 남북한을 통일하겠다고 하면 소련이 내가 빠져줄게 하고 순순히 물러가겠는가? 그것도 택도 없지라오. 통일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미국도 마다하지 않고
소련도 꺼리지 않는 절충점을 찾아야겠지 않겠는가? 세계에는 그런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나라도 있은께 여러 사례를 비교해 봄시로 어쨌거나 간에 통일된 독립국가를 이룰 길을 찾아보자. 이런 것이 중도였네. 그 절충하자는 이야기가 그럴듯한디요? 그러고 국내 문제로 제일 큰 것이 무엇이었는가? 토지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렇죠. 땅 문제였죠.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산당은 지주한테 땅을 몽땅 뺏어서 농민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자고 했네. 그랬죠.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자고 했지라. 우파는 지주들이 쪼까는 양보해야겠지만 내심으로는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쪽이었고, 중도는 핵심이 소장료니까 지주 3, 소장인 7 정도로 소장료를 대폭 내려주자, 그것이었다고 보면 되네. 땅을 지주한테서 몽땅 뺏어본다? 그러면 지주 눈이 뒤집힐 것이고 소장료를 많이 내리는 것이 옳았지요. 고맙네. 자네는 이제 여운형 선생의 근로인민당 당원이 되었네. 면접은 통과했으니까 입당원서 내소. 주선서는 내가 씀세. 임성직이 화들짝 놀았다. 어따? 뭔 말씀이시오? 사람 잡지 마시오. 사람 잡지 말라고? 사람이야 그동안에 자네들이 많이 잡았네 이 사람아. 용 나라의 앞날에 대한 본강의 말씀. 본강이 버텼다. 남북이 적대적인 체제로 분단이 되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네. 결국은 전쟁이 터지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분단 노선은 잘못이었다는 것이 판정이 난 것이네. 그 과오 땜시 앞으로도 반세기 또는 한 세기를 남북이 갈등을 겪어야 할 것이네.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을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하네. 남북한이 못 살면 작은 불발탄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남북이 다 잘 살게 되면 큰 불발탄을 안고 살아가야 하네. 임성직은 본강 목소리에서 생기를 느꼈다. 아무래도 본강은 정치를 해야 힘이 나는 분이구만. 선생님, 심기일전에서 다시 정치를 하시시오. 본강 얼굴에 어둠이 스쳤다. 두고 보소. 이제 삼선개헌도 끝났겠다. 독재와 포각이 도를 넘을 것이네. 그러한 뒤 나더러 섣을 지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라는 말인가. 덕은 덕을 부르고 악은 악을 부른다는디. 독재가 극으로 가면 반독재도 극으로 가기 마련이네. 나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져. 사회 상황도 절망적이지만 나한테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네. 선생님한테 무슨? 위는 김민환의 소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의 일부분을 그대로 옮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본강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우익인 형사 임성직이도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와 몽양 여운형의 근로인민당의 강령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김민환은 이 소설에서 21세기 우리나라 현대 정치가 본강 정혜령이 말하는 여운형의 중도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 생각도 그렇다. 현대 남북통일 문제도 그렇고 노사 간의 갈등이나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도 그렇다. 상생의 정신에 따라 중도 노선으로 돌아가서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여 나아가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에서 귀향설이를 하면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패족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니 더욱더 노력하여 학문에 힘쓰라고 하였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벼슬아치를 위하여 백성이 있느냐? 아니다. 아니다. 백성을 위하여 벼슬아치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비하면 본강 정혜령은 현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여러 사례를 비교해 본 시로 어쨌거나 간에 통일된 독립국가를 이룰 길을 찾아보자. 이런 것이 중도였네 라고 하였다.
타산 정약용이 빛나는 가문이고 패족이 아닌 것처럼 봉광리 정씨는 존경스럽고 빛나는 가문이다. 이 글을 읽는 봉광리 출신 영성 정씨 여러분은 봉광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야 하고 자랑스러운 가문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7. 황학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봉광. 이 소설은 말미에 봉광이 황학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꿈 이야기가 나온다. 선비가 술값 대신에 벽에 귤 껍질로 학을 그렸다. 그림이 귤물에 베어 황학이 되었다.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노래하면 황학이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춤추는 황학을 보기 위해 손님이 몰려들었다. 뒤에 선비가 다시 찾아왔다. 선비가 피리를 불자 벽에서 황학이 내려왔다. 선비가 황학을 타고 멀리 날아갔다. 실을 써놓고 봉광은 빙긋 웃었다. 황학의 등에 올라 하늘로 올라간 꿈이 생각나서였다. 구려는 4마리 옥룡이 끄는 봉황소리를 탔다는데 나는 황학을 타는구먼. 구련에 비한다면 내 격에야 황학도 과분하지. 신선이 되어 황학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꿈을 꾸고 나서 봉광은 1969년 10월 25일 57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이 소설을 읽으면 소설가 김민환의 진면목이 보인다. 여운형의 중도 노선을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고 분명하게 간결한 대화의 글로 썼다. 형사 임성직이도 부정할 수 없게 논리적으로 구성하였다. 김민환이 아니면 어느 누가 이렇게 잘 서술할 수 있을까? 마치 황수론의 소나기를 읽는 느낌이 난다. 우선 문장이 군더더기나 말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다듬었다. 읽는 사람의 머리를 개운하게 한다. 줄거리의 구성이 일목요연하여 그야말로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틈을 내어 이 소설을 베껴 쓰기 하면서 다시 글쓰기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토지나 태백산맥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인물을 그려낼 수 있지만 이 소설은 실존하는 인물을 묘사하는 난관이 있다. 봉광의 어머니 윤씨의 품격 있는 언행을 잘 묘사하였고 판소리 명장 정응민과 판소리 저수자 진경학 등의 인물 이야기가 재미를 더한다. 화공이자 사진사인 김지수나 우익 청년단장 최석절과 지산댁의 개성도 잘 드러내었다. 소설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봉광이 황학을 타고 친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꿈을 꾼다는 글은 이 소설의 격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그 누가 이보다 더 아름답고 시적인 줄거리를 구성할 수 있을까? 김민환의 이 소설은 정년 퇴임하고 뒤늦게 새 출발하면서 쓴 소설이라고 하는데 해방 후에 나온 장편 소설 중에서 최상급이다. 훈민한자 김종호의 글. 다음 124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역사의 감개란 거울에 비추어 보며 경계한다는 뜻이며 2-1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떼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